여러분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설령 나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각자는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이 한 채 있다. 아니면 자동차가 있다. 가깝게는 내가 들고 있는 책가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어째서 그것이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책가방은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나의 소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집이 한 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만약에 주택이 한 채 나에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어째서 나의 것일까?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세상이 바뀌면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죠. 집을 쉽게 말해서 아파트 한 채를 내가 소유한다. 그러면 원하는 물건을 선택해서 물색해서 과거의 소유주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의 내가 소유하는 부동산이다 하고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누구나 이것은 내 집이다. 그렇게 믿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들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하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은 믿어도 좋은 것인가? 지금 내가 집을 한 채 사서 내 앞으로 등기를 했다면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마 평소에는 그렇게 여기에 대해서 곰곰 생각해 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집을 사서 거기에서 거주하든지 아니면 당장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면은 또 집을 세를 놓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죠. 심지어 그 집을 그냥 허물어 버리고 새 집을 지어도 될 겁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곤란하겠군요. 그런데 단독주택이라면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탕에는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가장 완전에 가까운 권리,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 여기에 대한 아주 긴, 역사적으로도 긴 신뢰가 그 바탕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의 전 세계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게 소유권에 대한 여태까지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이제 소유권 그런 것이죠. 일단은 사용할 수 있다. 내 뜻대로. 그 다음에 수익, 그것을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하는 그런 데 쓸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주택을 이야기했을 때는 그 집에 내가 거주하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용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세를 놓고 또 처분을 한다 하는 것은 다시 되팔든지 아니면은 집을 헐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흔히 우리는 재산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재산권이 이렇게 거의 완전한 권리가 아니고 극히 일부만 그 권능이 허여되는 그런 권리라고 한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집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 그리고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마음대로 수익을 할 수 없고 처분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이 소유권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현실에서 가능할 것인가? 여러분 중 상당수는 이미 짐작을 했겠지만 현재 문재인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 그것은 특히 이러한 소유권과 같은 재산권이 이미 더 이상 이런 완전한 권리가 아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현실의 일까지 쭉 이야기를 할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한 장면으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집이 여러분 것이 더 이상 아니게 하는 것이 문재인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물건은 재산권의 대상이 아니다. 개인이 여기에 대해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없다. 혹은 기업이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을 가질 수 없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이 증발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이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거 재산권이 될 수 없다. 하여튼 뭐 회사라고 합시다. 뭐 여러 명이 소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은 그 재산권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그 회사가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공장 같은 게 날아가는 것이죠. 집이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께 아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재산권, 재산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종류의 권능인가 했을 때 이제 소유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 권능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이 우리 5,100만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재산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겠죠. 그 국가 밑에 있는 통치기관인 집행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설령 집행정부와 또 국회, 입법정부와 사법정부인 법원, 이들이 힘을 합친다고 해도 그것은 국가는 아닙니다. 통치기관 셋이 담합을 했을 뿐이지. 그렇게 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 믿어야 하겠죠. 헌법에는 이런 조문도 있습니다. 제22조 제2항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저작권 이런 것이 되겠죠. 무체재산권. 그런데 이거 법률로 보호한다. 그러면은 법률로 헌법에서 법률로 보호한다고 규정했구나.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제13조 제2항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지금 소급 입법으로 어떤 일을 한 사람은 재산권을 박탈한다.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국민의 재산권은 헌법에서 여러 곳에서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재산권에는 이제 그 특징대로 나눈다면 소유권, 물권, 흔히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등기를 해야 돼, 등기 등록을 하는 동산이라든지 하는 데 대해서 이게 포함이 되는 물권, 또 채권 채무할 때 나오는 그 채권, 방금 이야기한 무체재산권, 영업권, 광업권, 어업권 이런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재산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한 이 재산권은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헌법 이론이 학설이 좀 나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권리하고 기본권처럼, 그래서 자유권설이라고 하는 이론에 따르면은 이거는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는 절대 보장된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미국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거의 이쪽입니다. 절대 보장하는,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그 다음에 절충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제도적 보장설을 먼저 소개를 하죠. 제도 보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산권은 헌법이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보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재산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다. 상대적이라는 것은 법률로 이 헌법 제23조에 따라서 법률로 재산권, 이런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런 재산권을 보장한다,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보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제도적 보장설, 이것이 여기에 따르면 재산권을 상당히 강하게, 광범위하게 통제를 할 수 있겠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절충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라는 제도적 보장, 이것을 하는데 그 속에서 보장이 일단 되니까 그 속에서는 자유권적인 성격이 있어서 절대적이다. 그 보장은.
그래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세 가지 헌법 이론이 있습니다. 어떻든 이것을 보면은 그것이 이 재산권이 불가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결국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경우, 이제 이럴 때 제한 가능성이 열린다, 이것을 통해야 한다, 이제 그런 것은 분명하죠. 헌법 제37조는 이렇습니다. 제1항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모두 나열식으로 규율할 필요는 없다. 이제 리걸 마인드라든지 헌법 정신, 이념, 이것을 보면 거기에 나열하지 않아도 당연히 인정되는 것들이 있죠. 37조 제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 이번에 보는 이 재산권을 제한할 때도 건너뛸 수 없는 한계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런 제한은 헌법 제126조도 이번에는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 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앞에서 기업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어떤 공장이 있다, 공장 주인이 있다. 그런데 이 공장은 당신이 이것을 재산권으로서 당신의 재산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바뀌는 일이 생기면 재산이 증발해 버리게 되겠죠. 헌법은 그 모든 경우를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학설 중에 제도보장설,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좀 뺏을 수 있는 여지가 보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의 현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동산 소유권, 이 부동산과 관계된 재산권, 또 공장도 그 예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제한, 정부의 규제, 이것이 사정없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목적, 이거는 놔둡시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 20명을 살리겠다, 20명의 생명을 구하겠다는 좋은 목적으로 한 사람의 장기를 다 떼어내는 일은 범죄이고 허용되지 않습니다. 좋은 목적을 내세워서 헌법 위반 사실을, 그것을 선후를 바꾸는 이런 것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소유권 제한을 마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무자비한 처벌이 떨어진다. 이런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십시오. 배달 앱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을 통해서 배달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특히 어떤 식당에서 직접 플랫폼을 통해서 배달을 하는 것이 아니고, 플랫폼을 따로 관리하면서 식당은 배달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배달 앱을 운영하는 측에서 배달 업무까지, 그러니까 뭐 흔히 오토바이 타고 이렇게 가져가는 그 주문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까지 다 처리해주는 이런 그 배달 앱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이용도 해봤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배달의 민족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제3의 배달 대행 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애플리케이션의 약자, 우리 한국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보면은 지난 그 10월 29일 경기도 도지사 이재명, 이제 그가 인터뷰를 한 것이 정책 브리핑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그의 얘기를 먼저 잘 들어봅시다. 배달의 민족 같은 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배달 앱이 독과점 폐해가 크다. 뭐 가장 큰 데가 여기다 이렇게 한다면은 거의 독점이다, 독과점이다 이럴 수 있겠죠. 이제 이재명 씨의 말입니다.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이제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 이런 것들, 이런 기구들을 활용하고 있죠. 거기에서 실태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음식점 10집 중에 8집은 이거 배달 앱이 광고비하고 수수료가 비싸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재명 씨가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해설을 하는 그 머리가 삐뚤어졌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갑니다. 배달 앱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식당들이 10집 중에 8집이 그거 너무 비싸요. 그리고 광고하려고 하면 광고비도 비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재명 씨는 이렇게 배달 앱에서 수수료를 비싸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음식값을 인상시켰다. 그 수수료 내려고. 맞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음식점에서 음식 양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음식을 배달하든지 배달 안 하든지 이 판매하는 방식을 본인이 정할 수 있죠. 배달하는 게 좀 비싸다. 그래서 음식값을 올렸다. 이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영향은 미칠 겁니다. 그러나 해결책도 꼭 이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음식 양도 줄일 수밖에 없고 음식 값도 올릴 수밖에 없다. 이재명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한쪽 입장은 이렇게 했죠. 배달 앱에서 비싸게 받는 게 옳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곧장 이런 결론으로 가지 않는다. 중간 과정을 빼놓고 주민들에게 옳지 않은 정보를 내놓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씨는 이런 독과점 배달 앱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음식점에 피해를 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는가? 음식점이 이 배달 앱 수수료가 비싸서 음식값을 올리고 음식 양을 줄였기 때문에 소비자는 피해를 받습니다. 이 음식점 주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소비자는 피해를 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재명 씨는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것도 배달 앱 때문이고, 이제 독과점 배달 앱. 그 다음에 이 음식점에서 음식 양을 줄이고 음식 값을 올린, 그것도 이들이 피해를 본 거다. 그것도 배달 앱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만만한 게 배달 앱이구나.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는 것은 별도의 다른 그 법이라든지 다른 규제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는가? 이렇게 두고 봤더니 결국 경기도에서 자기네가 이 배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물론 이제 이재명 씨는 우리가 그 배달 앱을 출시했는데 저 민간 배달 앱하고 우리가 경쟁하려고 이 말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야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결국은 경기도에서 이 배달 앱 사업을 하면서 민간 배달 앱을 저렇게 치는구나. 그렇게 보이는 면도 분명히 있죠. 이재명 씨 얘기입니다. 이런 독과점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막는 게 지방 정부의 책무다. 만약에 이재명 씨 그 경기도에서 짜장면집을 하고 나란히 그 옆에 그냥 이씨 아저씨가 짜장면집을 하면 이재명 씨 얘기는 나는 경기도민을 위해서 짜장면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나쁘고 우리가 좋은 거다. 일단 겉모습은 그렇다. 이거 증명 안 됐다. 자기들 정책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전혀 딴 문제다. 옆집에서 위생검사에서 만약에 단속 대상이 됐다 하면은 그건 그 문제지 이재명 씨가 거기서 짜장면집을 하고 사람들이 이재명 씨 짜장면집으로 가야 한다는 근거는 아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그 배달의 배달 특급이라는 것을 지금 그 배달 특급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은 배달의 민족, 그리고 경기도는 배달 특급. 이게 이제 경쟁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배달의 민족은 행정적으로도 여러모로 얻어맞고 있죠. 뭐 잘못한 적도 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상시 얻어맞고 있다면 이거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곳에서 이게 조폭 노릇을 하는 것이냐. 제3자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을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하는 것이죠. 이재명 씨가 얘기하니까 배달특급은 아주 깨끗하고 배달특급은 돈 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돈 벌자고 하는 거고 결국은 배달의 민족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경기도 도지사가 나와서 배달의 민족은 나쁘고 과거에 나쁜 짓도 했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배달 특급 이거 이용해달라고 하는 결국은 그거다.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고 이 관공서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돼 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을 민간이 사익 추구를 하면서 탐욕스럽기 때문에 공공을 맡고 있는 우리가 돈 벌겠다. 이제 다방면에서 지금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홍보까지 합니다. 경기도는 데이터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데이터 주권을 실행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 경기도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다. 누가 그 지방자치단체 그 주민의 일꾼에게 자기 주민들을 실험하라고 허용을 했습니까? 지금
나라가 참 이상하게 가고 있죠. 그리고 아무데나 주권을 갖다 붙입니다. 데이터 주권, 시민 주권 그러는데 이거 주민이 됐든 국민이 됐든 말 똑바로 쓰라고 지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에 지역화폐, 경기도에서만 그 돈처럼 쓰이는 그걸로 이 데이터 수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줬답니다. 그 1인당 돌려준 총액이 뭐 120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랬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여기에서 미국에서도 데이터의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은 새로운 재산권이 생겼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경기도는 혹시 자기네가 이 조례를 가지고 배달앱 사용하는 그거를 사용해서 남는 이익 이것을 재산권으로 별도로 인정을 할 모양이다. 데이터 배당 이쪽을 통해서. 이제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재산권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겠구나. 새로운 거는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바뀐다든지 또 생활하는 그 양식이 바뀐다든지 하면은 재산권은 새로 생길 수 있죠. 문제는 지금까지 있던 재산권을 이 지방자치단체 여기에서 조례로 아니면은 법률로 한날에 그냥 없애버릴 수 있는가? 그 부분인 겁니다. 물론 이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 구성원이 지방은 애초에 그럴 권한도 없지만 국민 전체가 더 이상 그것을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런 재산권이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쓸모가 없다면 폐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50년, 100년 사이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마차 지금 거의 안 쓰죠. 그러나 마차에 대한 어떤 재산권, 그냥 그 개인의 취미로 가지고 있고 만들 수 있고 유통할 수 있죠. 그거 지금 많이 안 쓴다 해도 폐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지금 특정 재산권을 점점 쓸모없게 그리고 어떤 것은 재산권이 아니게 만들고 있다. 즉 그것을 우리가 의심을 하면서 나오는 뉴스들, 정책 발표 이런 것들을 좀 세밀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아주 이 배달앱 홍보, 배달 특급 홍보를 단단히 합니다. 이 배달 특급은 자기네 배달앱 이름입니다. 이거 한번 충전할 때마다 10%를 인센티브로 준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으로 2만 원짜리 치킨을 10마리 시켜 먹었다고 할 때 배달 특급에서 똑같이 2만 원짜리 10마리를 시켜 먹으면 한 마리를 더 준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은 공공인프라다. 똑같이 장사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민간이 하는 배달 앱, 그 다음에 배달 특급이라고 하는 경기도가 하는 배달 앱, 둘 다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하죠. 그런데 경기도가 하는 배달 특급은 인프라라고 합니다. 이쪽은 육심사 나온 독과점 업체 이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배달 특급이 도로
항만시설 같은 그 SOC에 준하는 이 새로운 시대, 디지털 시대의 디지털 SOC다. 자기네 배달 특급만. 아니, 배달의 민족도 똑같이 디지털 시대의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람들 뭔가 이상하죠. 아무리 공공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민간이 하던 거 가로채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자기들이 돈 벌지 않습니까? 그걸로 나눠준다 하더라도 민간이 돈 버는 거 왜 안 됩니까? 민간은 애초에 탐욕스러워서 그거 기술 시대에도 다 뺏고 못하게 하고 경기도가 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자기네만 가지고 민간은 못 가지는 재산권을 늘려가고 있구나.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왜 돈 벌기로 팔걷고 나섰는가? 저 민간 업체는, 저 사업자는 이윤을 추구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인간이니까 그 탐욕스러움이 전혀 없는 아주 선량하고 천사 같은 우리 경기도에서 장사를 하겠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재명 씨가 오면은 아니 왜 그렇게 그 삐딱한 시선으로 보느냐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하는 주장이 상식 바뀌고 법 바뀌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재명 씨가 하는 얘기만 들으면 뭔가 잘 돼가는 좀 바람직한 쪽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설득이 되는 그런 국민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다 하는 것이죠. 어째서 국민을 다 천사로 만들려고 하는가? 사람이 욕심도 부리고 그래서 노력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게 생기 넘치는 국민의 모습이지 이 사람들은 국민이 경쟁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양보하고 옆 사람을 생각해서 내 것을 내놓고 옆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주고 그게 잘 안 되면 우리 착한 경기도가 이거 다 맡아서 할게. 그런데 지금은 그게 탐이 나고 그렇게 해보니까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의욕적이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목표를 추구하는 국민이 하나 둘 없어지게 되면 어느 날 배달의 민족 죽이려고 시작한 배달 특급이 아무도 주문을 하지 않는, 주문을 못 받고 아무도 치킨집을 하지 않는, 그래서 배달할 음식이 없고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것이죠. 이제 부동산 이야기 좀 해봅시다. 문재인 민주당 정부는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재산이 토지, 주택,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그동안 이 토지, 주택 이런 것들이 토지가 유한하다 하는 것을 가지고 실은 세금 부과하기 딱 좋았습니다. 물론 그것을 가지고 아주 눈에 띄는 유한한 것이고 황금은 아니지만 황금에 준하는, 왜냐하면 유한하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값을 올렸다 내렸다 투기를 일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토지나 주택이 악은 아니죠. 그것이 있어서
재난을 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는 사실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가장 흡족하게 받아냈죠. 또 대한민국이 경제 상태가 좋다, 돈 많은 나라다 하는 것은 이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이 형성돼 있다 하는 것이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전체 재산 중에 만일 문재인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부동산을 소유의 대상에서 빼버리는, 재산권이 아니게 빼버려서 가치를 제로로 한번 만들어 보면,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 상태가 우선 추락을 할 겁니다. 외부에서 평가할 때. 그런데 이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것도 이제 정책 브리핑에 있는 자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는 그런 조직을 강화해서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겠다. 이것은 물론 이제 임시로 붙인 이름입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만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 이런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부동산 거래, 근데 이 부동산 거래라는 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일단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든지 해서 소수가 되죠. 그런데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집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 사람마다 집을 가지고 있다, 사람마다 땅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뭐 상당수가 그들을 엮어서 통째로 관리를 한다는 면에서 국민의 자유권을 대폭 침해하는 공권력을 가지고, 헌법은 이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보통 그렇죠. 부동산을 가지고 투기를 한다든지, 뭐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그거 하면 이렇게 처벌한다.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홍남기 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차단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막는 겁니다. 그걸 강력하게 정부가 막겠다 하는 것이죠. 살인사건은 절대 막아야 하겠죠. 그런데 가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살인사건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살인 차단 그 분석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차단은 행위가 있기 전에 막는 겁니다. 얼마나 일찍 막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내가 저쪽 지역에 지금 뭔가 새로운 건설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집을 살까?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단계에 차단할 것인가? 이 사람이 가서 알아볼 때 차단할 것인가? 아니면 투기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구입할 때 차단할 것인가? 모두 사전이 되겠죠, 이 차단은. 그러면 그 사전에 이거 차단하려면 사전에 그 정보를 찾아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국민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기 전에 신문이나 방송을 보고 정보를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신문이나 방송을 보는 단계에서 차단해야 하겠죠. 신문이나 방송이 이런 내용을 내보내려고 할 때 차단해야 할 겁니다. 한없이 앞으로 당겨지면서 국민의 생활은
전적으로 감시당하는 상태가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홍남기 장관은 어째서 간 크게 이런 소리를 했는가? 그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민주당이 간이 클 대로 커졌습니다. 헌법 위반은 물론이고 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아주 당당합니다. 이미 길을 벗어난 것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무수히 했기 때문에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일 따위는 두려움 없이 공표를 해버립니다. 정부에서 회의할 때 이야기하고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이죠. 이 정도 잘못되면 그 정부는 해산해야 합니다. 국민이 신임을 이제는 다시 되돌려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사전에 차단을 하겠다는 소리를 한 겁니다. 이제 홍남기 씨의 얘기를 봅시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에 대해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가 구축됐고 8.4 공급 대책 등 전례 없던 종합정책 패키지를 마련한 지 한 달 이상 지나면서 시장 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도 그렇고 이 문재인 민주당 사람들 웬 영어를 입에 달고 사는지 국적 불명이죠. 공무원이 브리핑하는 거 보면 별의별 영어로 된 단어를 갖다 쓰는데 한국말로 풀어서 제대로 바꿔 놓는 그 노력이라도 좀 해야 한다.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좀 분명해졌죠. 투기 수요를 근절한다고 했습니다. 투기 수요는 누구의 몫입니까? 수요는 국민이 수요자가 되죠. 국민이 지금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를 통제하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국민이 수요하는 것을 근절시키겠답니다. 아니 그래서 평생 임대주택에서 사는 게 좋은 일이라고 세뇌를 시작한 겁니까? 아무튼 홍남기 장관은 투기 수요를 근절한다. 국민들은 투기 생각하지 마라. 그러고 보면은 투기는 문재인 민주당만 해서 남겨먹겠다. 자기들은 그런 걸로 걸려도 뻔뻔하게 몰랐다. 어떻게 보면은 투기라고 볼 수 없다. 근데 국민도 그 정도까지 가면 국민 단속할 그 대상이 별로 없겠죠. 이게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떻든 사전에 차단합니다. 수요, 원하지 마라. 꿈꾸지 마라. 국민은 부동산 투기로 돈 벌려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데 부동산 투기가 나쁜 것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국민 너희들이 부동산으로 돈 벌 꿈을 꾸면 그거 나쁜 거다. 사전에 차단하겠다. 자기들은 흙 묻은 개입니다. 자기들은 온통 이런 것들이 늘어서 있죠. 어떻게 할 겁니까?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세력가들, 부동산에 대해서 그걸로 돈 벌겠다고 꿈을 꿨든지 돈을 번 사람들은 전부 쳐내십시오. 당장. 그리고 나서 국민에게는 그리고 나서도 이 이야기는 못하는 겁니다. 어떻든 자기들의 잘못을 먼저 바로 잡고 어디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홍남기 씨,
특히 시장 교란행위, 아주 교란행위, 막 말을 사납게 버릇없이 하죠. 여기에 대한 대응은 일회성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가끔 이렇게 단속을 하죠. 그거 안 되고, 시스템적으로 대응해 가야 된다. 상시 감시, 24시간 감시해야 된다. 1년 내내.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대응반이 있는데, 그거를 더 확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불법 행위를 포착하고 적발해서 신속하게 단속하고 처벌하는 상시 조직인 부동산 거래 분석원을 정부 내에 설치하겠다. 그리고는 국토부, 금감원, 국세청, 검찰, 경찰 이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 보니까 뭐 현금을 찾아갖고 들고 다니는 행위도 조사하겠다 그러죠. 집안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명의신탁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차명으로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보니까 아는 사람, 가족 이런 경우가 많더라. 이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서로 돈을 주고받는 것부터 조사하고 감시하겠다 하는 거하고 이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죠. 홍남기 장관이 지금 부동산을 가지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 이거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차단하겠다. 수요를 근절하겠다.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 자기네가 국토교통부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보도 나오면 사실은 이렇습니다 하고 또 바로 당일로 대응하죠. 그런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부동산 거래 분석원의 구체적인 조직 구성이나 인력 규모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이게 2020년 9월 3일자 정책 브리핑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확정이 안 됐다. 홍남기 씨가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거 빈말입니까? 엄포였습니까? 그거 아니었죠.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마지막에 이 말을 붙였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기 바란다.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국토교통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줄 빼십시오. 이거 버릇됩니다. 지금 보면 정부에서 나오는 이런 보도자료라든지 또 그 정책 브리핑에 나오는 글에서 이런 식의 협박을 그냥 내놓고 상용 문구로 쓰는데 이거 반드시 빼십시오. 11월 6일에 동아일보에는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박광온 의원이라고 있죠. 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제 세 사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갱신할 때 어려움이 있고 해서 좀 세입자는 좀 장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뭐 이렇죠. 박광원 의원이 현재 최대 4년까지 있을 수 있도록 한 것을 최대 6년으로 하는 그런 법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6년으로 했다가 그 전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6년이라는 신뢰, 그 6년 동안 인내했던 집주인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 그리고 갑작스럽게 들어갔다 하면은 배상까지 해야 하겠죠. 그래야 공정한 거 아닙니까? 아무튼 6년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하다가는 문재인 민주당식으로 남의 집에
자기 집에 세입자 한번 들여놓으면 6년 동안 꼼짝 못한다. 뭐 집을 다시 지어야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나가 살 집까지 마련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 사람들이 이러다 보면 점점 더 늘리겠죠. 결국 이거 지상권 돼버리는 거 아니냐. 그냥 꽉 잡혀갖고 집주인은 그냥 노예다. 집의 노예다. 이렇게 되는 것인가. 세입자의 어려움이 물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으로서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그런 입법 의도를 문재인 민주당이 부동산 소유자의 소유권을 말살하는, 이것을 줄이는 그런 정치 이념상의 도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비판 일변도로 이번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은 계약 갱신 요구권을 최대 6년까지 보장을 하자. 차이는 좀 있지만 일단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을지로위원장 진성준 의원은 앞에 이야기했던 이 부동산 거래 감독원, 이거를 설치하자.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 산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어떤 과정을 규제하려고 하다 보면 애초에, 그러니까 환자를 잘 관리하려고 하다가 환자를 죽이는 그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다. 그런 면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재인 민주당 대표 이낙연 씨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낙연 씨의 말은 아주 대표적인 이중언어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아주 유하게 이렇게 들리더라도 어느 무대에서 그 말을 했는가, 앞사람이 했던 말에 반드시 연결을 지어서 풀이를 해야 합니다. 부처별로 산재한 주택 관련 정책 조직을 일원화하고 관련 정보와 통계를 통합해서 모든 정보를 쫙 빨아들여서 한 곳에서, 이런 뜻입니다. 효율적인 주택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감독청을 뛰어넘어서 아예 부동산 부라는 것을 신설하자고 얘기를 한 것이죠. 이 주택이라든지 토지라는 것은 민간의 계약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행정의 영역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것이죠. 지금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래가지고는 일단 계약 자유의 원칙 같은 것은 온데간데 없을 거다. 어차피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내야 되는 지방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시 통제가 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정부 안에 이걸 자그만치 부로서 설치를 하겠다. 정부가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겠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토지나 주택이 개인 소유 재산에서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 아닌가. 아직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이 사용 수익 처분권이라고 할 때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문재인 민주당에서 지금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상속세나 재산세를 많이 받아내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부동산, 유가증권 하는 거는 물납,
그 현물로 그 받는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미술품도 그렇게 받겠다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있고, 디지털세 이것도 그렇고, 이 연구 논문을 보게 되면 일본에서는 이 세금 받는데 동산까지 포함을 시켰다 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뽑아내서 세금으로 받아낼 것인가, 혹은 하다 안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을 것인가, 이런 궁리들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의심이 가는 그런 대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노사관계도 그렇죠. 지금 자꾸 근로자가 공장을 소유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떻든 대한민국의 경제가 지금 이상하다. 헌법 제126조가 있는데 정부 또는 스스로 지방정부라고 이렇게 자기들을 부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기업을 공유하는 일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유권에서, 재산권에서, 그 대표적인 부동산 소유권이 이게 재산권인가, 사유재산으로서 그 소유권의 대상인가, 내가 사용수익 처분하는 것이 과거에 100%였으면 지금은 한 20%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나의 재산권은 아직 그대로 있는 것인가, 형해화돼서 100골만 남고 실제로는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런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문재인 민주당은 그 자기네들의 정관, 자기들의 그 강령 거기에 넣어놨듯이 자기들은 혁명정권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혁명과업을 수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느냐? 촛불 변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는 것이죠. 촛불 변혁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의 주류를 바꾸는 겁니다. 수도권 2,500만이 어느 날 운석이 떨어져서 사라지고 돈과 건물과 그런 물적인 재산이 될 수 있는 것만 남았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70여 년의 그 역사, 그거 그냥 날려버리고 자기들이 새 나라 세운 거로, 문재인 민주당의 나라 이제 3년, 이걸 원한다. 그게 촛불 변혁입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이거 내놓고 있고,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에서 공공연히 이야기하죠. 적폐청산 한다고 하면서 뭐냐 하면 지난 시절에 쌓아놓은 재산, 그 소유권, 그거 바꾸고 뺏고, 지난 시절에 쌓아온 스펙, 그거 다 없던 걸로 만들고, 그리고 고위직, 기업주, 돈 많은 사람은 문재인 민주당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문재인 씨가 그건 좀 심하지 이럴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청와대에 앉아서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을지 모르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이제 끝난 지 오래다. 언제 국민이 일을 그따위로 하라고 당신들을 일꾼 시켰습니까? 잘못됐다. 딴 길 가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고, 지금 이재명 씨도 실험이라고 했는데 국민 가지고 실험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국민을 가지고 생체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이런 그 변혁 세력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이게 융합된 권력 융합은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의 모습입니다. 헌법 파괴의 모습이고 지금 융합돼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도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해도 그 공정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성이 애초에 공정해야 공정성이 인정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선수가 함께 경쟁하며 달려서 승자가 나와야지 미리 담합해서 정해놓고 뛰는데 그 승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당 독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당이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와 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공정 따위는 없다. 그냥 일당 독재로 밀어붙이면서 헌법 파괴하고 국가 파괴하고 있는 거다. 잘못된 거다. 지금 이 순간 한시바삐 손 놓고 돌아서라. 국민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이 재산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 이거 중요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입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법문으로서 제1문 그럽니다. 이어서 나오는 것이 제2문입니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이 제도보장서를 따른다고 했죠. 이 뒤에 있는 법률로 정한다를 침소봉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제도보장서를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재산권 보장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이다. 법률에 의해서 그 내용과 한계가 결정된다.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이랬죠. 주택이 있다. 집이 있다. 이 집은 재산권이다. 내가 이거 소유를 입증만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면 이것은 나의 재산권 대상이다. 이렇게 믿었죠. 문재인 민주당은 그게 아니고 지금 국민들이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는데 그게 재산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완전히 극에서 극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재산권인지는 국회에서 법률로 정한다. 갑자기 헌법이 그 내용과 한계에는 법률로 정한다 이랬더니 헌법은 이미 사망한 줄 압니다. 국회에다 넘겨주고 자기네들 지금 180명 그리고 비슷하게 거기 동조하는 다른 그 좌파 정당들 있죠. 그들하고 같이 이제 헌법은 손 떼고 가고 없으니까 우리가 이거 정하면 된다. 신이 지구를 떠났다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맘이다. 이 제도적 보장설이라고 하는 아주 극단에 치우친 그리고 헌법을 인정하지 않고 국가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이론에 바탕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재산권을 없애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헌법 제23조에서의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거는 재산이고 이거는 재산이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그게 뭐냐면 사회 통념,
이제 국민들이 두루,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재산권이다 했던 이 통념, 그것으로서 형성돼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법이, 이것을 재산권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민주당은 어떤 게 재산일지는 이게 막 변한다. 요새 그러지 않습니까? 역사에 대해서 자기들이 새로 판단하죠. 과거의 학자들이 써놓은 거에 대해서 이거는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그래서 이건 내보내지 마라. 이런 평가하죠.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새로 정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죠. 그런데 주택이, 부동산이 재산권인지 아닌지도 법률로 자기네가 지금 정하면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 나오는 태도들이 이거하고 맞춰보면 딱 맞다. 그걸 알 수 있죠. 아직 이것을 헌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법률을 이야기할 때 헌법 제23조 제2무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이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법률로 정하라 했더니 법률로 정해야만 재산권이 비로소 생긴다, 존재한다. 그러면 법률로 이것은 재산권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고 이들은, 그 뭐 소위 그 꼬뮤널리즘 계통의 사람들, 꼬뮤니즘 계통의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어떤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 우리가 이제 그 소유권이면 뭐 100%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40%를 인정할까? 그 거래만 맘대로 못하게 할까? 사용도 못하게 할까? 뭐 이런 거.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절대 다수당인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하려면 정말 할 수 있겠구나 싶죠. 그러면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거를 재산권이 무엇인지를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고 풀이를 하는 이 문재인 민주당은 어떤 집단인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70여 년 쌓여온 사법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집단입니다. 그들은 70여 년 쌓여온 대한민국의 질서를 바꾸려는 이런 뒤집어 엎는 것을 흔히 변혁이라고 합니다. 그걸 바꾸려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 그런 집단이다. 이거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 다음에 국회에서 대화하고 타협을 해서 단일한, 국회의 단일한 의사를 도출하는 게 아니고 항상 180대 얼마로 결정을 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 아니 그러면은 내가 죽을까 네가 죽을까 하는데 야당이 나 안 죽겠다고 하면 그러면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힘이 팽팽하거나 상대방을 논리로서 무시해버릴 수 없거나 이래야 국회에서 어떤 의논을 했을 때 공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귀 막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그냥 이거 해야 한다. 여기 반대하면 너 나쁜 놈. 이러는 거죠. 문재인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금까지 이미 무수히 많은 그 촛불 입법, 이거 독단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선거도 그랬죠. 선거법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금 국민의힘이 뭐 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그 의지가 약하다. 뭐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데 그 국민의힘이 자기들 밥그릇이 달려있는 선거법은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분명히 전력을 다해서 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180석 가지고 그냥 밟아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그 표결 의미 있습니까? 우리가 어느 편을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답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렇게 일당 독재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금지하는 거다. 우리 주권자인 국민은 그런 식으로 하라고 일꾼을 뽑지 않았다. 그러면 180명 뽑힌 게 이거 시스템이 고장난 거냐. 지금같이 이렇게 상권 분립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다 망쳐버리고 권력이 융합돼서 국민을 통제하는 민주주의, 국민 주권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현상, 이게 일어나게 한 180석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실패다. 딴 거 다 그만두더라도 선거의 결과가 그렇다고 했을 때 계속 다수결로 밀고 나가는 문재인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 이 정당은 헌법을 파괴하는 정당이다. 그러면 국회도 실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이 집행정부가 지금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서 신임을 거두어 드리겠다. 그런데 국회가 이런 식으로 간다. 다수당이 뜻대로 하겠다. 그렇다면 국민은 다수당 뜻대로 하고 정부의 뜻과 같이 가는 그런 국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입법정부라고 하는 그 통치기관, 국회에 대한 신임도 국민은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국민의 신뢰가 다시 철회됐을 때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미국의 학자들은 대단히 두려워했고 그런 거기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문재인 민주당에서는 옛날식 그 법 이론을 가지고 저항권 얘기를 과거에 했었죠. 소위 야당이었을 때. 저항권은 국민이 주인일 때는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피지배민일 때 주권자인 왕에게, 주권자에게 저항하는 겁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은 헌법주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에서 통치기관은 셋이 담합을 해봤자 국가 밑에 있고 주권자 밑에 있습니다. 주권자는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신임을 철회합니다. 국회의원 그 자격 다 박탈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신임을 철회하고 정부에 대한 신임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게 폭동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헌법주의 국가에서는 다 제도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과거식 헌법주의 이전의 시대의 이론을 가지고 여기에 꿰어 맞추니까 지금 두려움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헌법 제23조 제2문을 문재인 민주당식 논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이 이거는 내 재산이다 하고 믿고 있는 것들이 어느 날 너는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내놔 해서 바뀌어 갈 겁니다. 분명히 대대로 물려받은 나의 재산이 갑자기 그거 네 거 아니다 하고 부정당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기업의 사회화, 기업의 공유, 그 다음에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과도한 통제,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 좀 다르긴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같죠. 내 공장이
여기서 일하던 근로자들 소유로 되면서 내가 갑자기 관리 노동자로 되는 겁니다. 관리 안 하면 기업 안 돌아가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문재인 민주당의 촛불 변혁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소소한 이익을 주겠다고 하면서 재산권을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이게 아무리 작은 재산이라도 자기의 배타적인 재산이 있다. 여기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우리 국민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행동할 것은 뻔하죠. 정부에 대한, 국회에 대한 그 신임을 철회하는 겁니다. 정부 무너져 내리는 거 간단합니다. 시스템적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부가 무너지면 나라가 휘청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통치기관은 별거 아닙니다. 가령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실 아저씨가 해고되면 아파트 무너집니까? 아파트 멀쩡합니다. 새 관리실 아저씨 채용하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의 정부들, 그 정부의 법적 지위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쩌면은 뜻밖의 이야기를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재산권이 드라이 아이스도 아니고 이게 증발할 수 있느냐. 법 이론을 이상한 반쪽짜리 이론, 그리고 100년도 전의 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구석에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참 그럴싸하게 써내려가면서 정책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거 틀렸다 하는 것이죠. 문재인 민주당에서 어떤 법을 내세워서 이게 법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고등학생만 돼도 어째서 5만 개가 그렇지 않은데 그 중에 한 개가 당신들 원하는 그게 있으면 5만 한 개가 그쪽으로 가야 하는가. 분명히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아서 이것을 국민들이 다 읽어낸다. 그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리마연에서 이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 공부를 했죠.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 그게 뭐냐. 헌법 제23조 제2문 여기에서 재산권의 구체적인 모습, 그러니까 재산권의 내용, 이것이 재산권이고 그 다음에 한계, 이 재산권은 이러한 권한이 있다, 권능이 있다 하는 거를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재산권을 만들어내는 신이다. 있던 재산권을 없던 것으로 만드는 신이다. 그게 기본권 형성적 법률 유보론이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론을 따를 때 국민의 이 경제적으로 국민을 가장 많이 통제하고 정부가 이것을 다 그 계획을 하고 지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이론을 따르고 있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죠. 경제 질서. 여기에서 아예 헌법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가서 되겠는가 하는 쪽으로 막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자들이 결국 행정을 맡고 있고 입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국민이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정부가 주는 대로 그 앞에서 걸핏하며 미소 지으면서 얘기하는 문재인 민주당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사실 정부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국가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냉철하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현명해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적어도 30년 전에는 이런 내용들 나오면은 바로 비판이 나오던 그런 국민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주인 노릇을 합시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